거지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걸 먹지 마세요. 직접 보지 않으면 억만장자가 듣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고급 카페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이 발생합니다. 부와 번영의 분위기 속에는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호자를 찾을 것입니다. 벨로르 카페에서는 언제나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크리스탈 잔이 반짝였고 따뜻하고 흩어진 빛 때문에 잔 사이에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웨이터들은 마치 무대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소음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여기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덜 세련된 삶의 지루한 메아리로만 스며들었다. 준호는 창가에 있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72세였고 값비싼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금 커프스 단추를 달고 손목에 골동품 시계를 차고 있어 그의 계층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엄숙한 태도로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40살 연하의 아내 지연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날씬하고 옷차림이 깔끔했으며 화장도 완벽하고 머리 스타일도 완벽했다. 그녀는 웨이터가 그녀 앞에 놓은 수프 접시를 살짝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거의 연극적이었다. 그녀는 가끔 준호를 쳐다보았는데 사랑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사려 깊음이 가득했다. 오늘 그들의 대표 메뉴인 토마토 수프를 드셔보셨나요? 그녀는 묻고 접시를 그에게로 밀어냈다. 아니요. 배고프지 않아요. 준호가 의자에 기대앉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아마 조금 후에요. 그는 다시 돌아서서 휴대전화에 적힌 알림을 읽었다. 지연은 몇 초 동안 그저 앉아서 그를 바라보더니 재빠르고 능숙하게 작은 캡슐 전체를 수프에 부었다. 이 작업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웨이터가 돌아서고 준호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순간을 이용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가볍게 저었고 그녀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창문을 바라보며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유리창에 대고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여자 앞에서 그 요리의 이름을 몰랐다. 그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녀가 음료수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운맛이 아니에요. 그 소년의 이름은 민석이에요. 그는 거의 1년 동안 서울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 패션,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음식 냄새를 알아본다. 그는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 그는 몸짓, 얼굴, 눈을 읽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통해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민석은 마치 누군가의 힘에 눌린 듯 창문에서 멀어졌다. 그는 거기 서서 망설였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를 카페에 들여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는 남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데우기 위해 여러 번 식당에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대개 쫓겨났고 때로는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불려갔는데 그 순간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두려움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는 문으로 돌아서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침묵은 귀가 먹을 만큼 컸다. 제가 외계인처럼 보인다는 건 알아요.
찢어진 스웨터, 더러운 운동화, 오랫동안 물에 닿지 않은 얼굴.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섰다. 웨이터는 곧바로 그에게로 다가갔다. 이봐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준호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팔이 잡혔다. 제발, 그거 먹지 마세요. 그는 소리쳤다. 제 아내가 수프에 뭔가를 넣었어요. 세상이 잠시 멈췄다. 민석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크고 절박하게 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존은 웃었다. 웃음은 강요되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맙소사, 무슨 일이야? 누가 이 아이를 들여보낸 거야? 집이 없어. 그 사람 아마 약 먹었을 거야. 저 사람 좀 봐, 내가 봤어. 수프에 뭔가 부었대, 민석이 주장했다. 그녀는 작은 캡슐을 가지고 있어요. 웨이터는 여전히 소년의 손을 잡고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상도 찍었습니다. 준은 전화를 내려놓고 준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느끼자 그녀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그녀는 무서워 보이지 않았고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준, 말도 안 돼. 저 애가 관심이나 돈을 원하는 건 뻔해. 절대 그 애의 말은 듣지 마. 준우는 수프 그릇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리사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웨이터에게 말했다. 같은 양의 수프를 더 가져오시고 경비원을 불러주세요. 하지만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를 포함해서요. 그는 민석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아내가 아니야.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구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밤은 길 것이다.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웨이터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게 논의했습니다. 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민석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소녀는 헐떡거리면서도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다.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민석 씨, 어디에 사세요? 지금? 아무데도. 때로는 보호소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재현은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다.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야. 준호, 비디오에 찍혀서 유명해지거나 돈 받고 싶어하는 노숙자 소년의 말을 듣고 싶. 너무 뻔하잖아. 준영이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동기에 대해 왜 그렇게 확신해요? 스트레스 내가 멍청하지 않으니까. 방금 그가 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어. 그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는 것도 알죠. 그는 웨이터에게로 돌아섰다. 아내가 사준 수프는 어디 있나요? 아직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아직 청소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경찰이나 보건소에 전화하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그때까지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재현이 벌떡 일어났다. 진지할 수 없어. 진심이에요. 레스토랑 직원들은 이러한 사건의 전개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따랐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경비병과 준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어른이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고 무섭죠. 민석아, 너는 정확히 무엇을 봤니? 정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다. 창문 밖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자주 거기에 서 있거든요. 가끔 웨이터가 남은 음식을 꺼내는 걸 봤어요. 부인께서 코트에서 뭔가 꺼내시는 걸 봤어요. 작은 캡슐이에요. 당신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수프에 부었어요. 그런 다음 숟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 그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들어와서 나에게 그걸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옳은. 네, 민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독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홀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지만 진지함.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제어력을 잃을 것 같은 기분에 뒤로 기대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거짓말을 해요. 길거리 아이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뿐일 거예요. 첫 번째 경찰이 1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는 식품품질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프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신속한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모든 장면은 레스토랑 카메라와 고객의 휴대전화로 녹화되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더 긴장감이 드러났다. 한 경찰관이 목격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다른 경찰관은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며 그 소년을 적절한 치료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석이는 옆으로 앉아 물 한 잔을 받았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시다시피 허위 고발로 간주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애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죠.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직접 민석이를 돕겠지만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내가 행동해야지. 1시간 후에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프에는 실제로 딕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약물은 대량으로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됩니다. 이 정보가 나온 후의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는 듯했습니다. 경찰관은 정에게로 돌아섰다. 챔버스 부인, 일어서 주세요.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실수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함정에 빠졌어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촬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놀라움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위를 하던 지연 씨는 카페 밖으로 쫓겨났다. 준홍은 앉아 있었다. 그는 먹지도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비어있는 수프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뒤집힌 포크가 있었고 그 뒤에는 여전히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 오늘 밤까지도 그는 오늘 저녁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인생을 바꾼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카페는 점점 텅 비어갔다. 손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군거리며 떠났다. 어떤 사람들은 준호에게 동정심을 표했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제작이라고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들 하죠. 광고도 가능하고 홍보도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도 수프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준홍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카페를 일찍 닫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석은 그로부터 한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마치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마침내 준호는 그를 마주보았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상황은 훨씬 더 나쁜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주 오시나요? 준호는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지만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벨라 우로르가 가끔 맛있는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곤 해요. 그날 밤 손님이 많지 않으면 웨이터들이 음식을 더 주기도 해요. 저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죠. 항상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 주무세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지하실이 있어요. 문은 판자로 막혀 있고요. 가끔은 보호소에서 하룻밤 자야 할 때도 있는데 거기는 좀 복잡해요. 싸움도 있고 강도도 있고요.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의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후회와 섞인 즐거움이 커져가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거리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도움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12. 부모님이 없으신가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모르죠. 위탁가정은 거리보다 더 나빠요. 저도 거기서 지내본 적이 있어요. 민석이는 무표정하고 감정 없이 말했는데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이 하는 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니? 정연이 갑자기 물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다. 하지만 내가 침묵을 지키고 당신이 죽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준호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지갑에서 플래티넘 명함을 꺼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마이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닙니다.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저는 개발회사인 체인버즈 디벨롭먼트 그룹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입니다.
저희는 집, 사무실, 학교를 짓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후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글은 안 읽어요. 그냥 쓰레기 같은 글만 읽어요. 거기 사업가들에 대한 글은 안 써요. 준영이 부드럽게 웃었다. 좋아요. 저녁 식사를 주문해 드릴까요? 민석은 마치 망설이는 듯 어깨를 살짝 으쓱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웨이터에게 손을 흔들었고 웨이터는 그에게 따뜻한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가져왔습니다. 민석은 동물처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처럼 탐욕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먹는다. 눈썰미가 좋구나. 준호는 소년이 샌드위치의 남은 반쪽을 나중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냅킨에 조심스럽게 싸는 것을 보며 말했다. 나는 배웠다. 거리를 둘러보셔야 합니다.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죠. 보통 설탕이나 소금과는 다르네요. 부인은 아름다우시지만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십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년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아마도 그는 진실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왜 그녀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민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알던 남자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 그 남자는 나를 때리긴 했지만 전에도 미소를 지었었지. 눈을 돌리세요. 그는 지연을 다시 보았다. 그녀의 미소, 몸짓, 손길을 보며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걱정할 사소한 이유, 이상한 전화, 잦은 변명, 사소한 일에 대한 좌절. 그는 그녀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까봐 두려우세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마이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돌아오면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준영이 빙긋 웃으며 일어섰다.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경찰서에는 가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냥 어디 사시는지 알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깜짝 놀랐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잠시 멈춰서 빈 테이블을 흘끗 보았다. 수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어둠 속 어딘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모든 사치와 지위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경찰은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프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사건은 신속히 지방검사 사무실로 회부되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아내에게 독살당한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는 범죄 스릴러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허구가 아닙니다. 준호는 챔버스 개발 그룹 본사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뉴욕의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는 거의 피해자가 될 뻔했는데 오늘은 주목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걱정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자주 경고 신호를 보았지만 무시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반드시 공식적인 의견만 말해야 합니다. 보조원이 손에 판자를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언론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은 모든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만 은유적 의미가 다릅니다. 그 소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에게 임시 숙소를 찾아줬습니다. 보호소가 아니라 사립센터였죠. 안전합니다. 환경도 꽤 좋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안을 담당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그 사람과 통화하고 싶어요. 그 사이 경찰서에서 지연은 회색 스웨트셔츠를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신문실에 앉아 있다. 그녀는 동시에 젊어 보이기도 하고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한다. 그녀는 무서워 보이지 않았고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구석구석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강조했다. 그 소년이 무언가를 봤다는 주장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집도 없고 미성년자예요. 게다가 당신이 그 물질을 첨가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요. 카메라. 지연은 물으며 한 지점을 바라보았다. 안타깝게도 테이블 위에 있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오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풀을 분석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저는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이혼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돼. 어차피 위임장에는 서명할 거야. 나이도 어리고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변호사가 굳어졌다. 방금 자백했잖아. 마리사. 그녀는 킥킥거렸다. 정말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녁이 되자 준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교외에 있는 작은 집이 자선단체 보호소로 개조되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음식 냄새와 따뜻한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납니다. 그 소녀는 공용실에 앉아 보드게임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말 열심히 했잖아. 준호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저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믿어야 할지 말지 모르겠나요? 당신은 꿈이 있나요? 정연이 갑자기 물었다. 그렇죠. 소년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디에 숨을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밤에 자세요. 칫솔만 갖고 다니세요. 내일 먹을 게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준은 가슴이 아프면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다면 이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후견인 자격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바로는 아니지만 괜찮으시다면 교육, 집,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나를 믿는 거니? 라고 물었다. 똑바로 앞을 바라보세요. 난 나 자신을 믿지 않았지만 넌 믿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을 했지. 그러니까 넌 돈 주고 살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양심, 용기, 그리고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할지 아는 보기 드문 감각 말이야. 그는 일어섰다. 제 명함을 남겨두겠습니다. 내일 사회복지사가 올 거야. 모든 게 공식적으로 처리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민서가, 준호가 출구로 향하는 순간, 민석은 오랜만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진심으로 두려움 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틀 후, 지연은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건은 너무 많은 관심과 증거, 홍보를 끌어모았습니다. 독살은 좋은 관계인 사람에게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준호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배신해서 살아남아 신앙을 선택한 사람으로 표지에 등장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신문에 널리 알려진 말을 했습니다. 거리의 소년이 나를 구했어요. 문제는 내 약점이 아니라 그의 강점이야. 세상에 그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분홍색과 흰색 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보도의 테이블을 설치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옷깃을 숨기는 대신 더 많이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다. 가장 시끄러운 스캔들 이후에도 그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서두름 때문에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남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화제다. 중독, 감각, 노출, 신문,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뉴스 채널과 아침쇼를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백만장자의 목숨을 구한 민석이라는 소년에게 브루클린 타운하우스의 넓으면서도 아늑한 거실에서는 쿠키와 신선한 커피 향이 납니다. 민석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스웨트 셔츠와 깨끗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자교과서가 들어있는 태블릿이 있고 그 옆에는 핫초코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수학은 어때요? 준호는 묻고 손에 뜨거운 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민호는 빙긋 웃었다. 분수는 이해합니다. 거래와 비슷하지만 더 정직하죠. 준호는 웃었다. 한 달 안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달리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른과 구조된 아이 사이의 관계보다는 확실히 더 가깝습니다. 민석이는 더 이상 만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과 옷차림, 저녁 대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보호감독은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준호는 영구적인 보호감독을 신청했습니다. 당국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지켜보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내가 믿지 못할 거라는 거 알지? 어느 날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던 조용한 밤에 진이 물었다. 네, 진은 나중에 대답했다. 하지만 국을 먹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진의 재판은 평소처럼 계속되었다. 변호인은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검진을 요청하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가혹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증거, 자백, 그녀 소지품에서 나온 마약 흔적, 그녀가 알 수 없는 계좌로 비밀리에 돈을 이체한 재무 서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다소 단순하지만 씁쓸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준홍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의 신경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배신을 경험했고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민석에게 집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한 후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으로 쌍안경을 손에 쥐었고 공룡 모형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당신은 고고학자가 되고 싶죠. 주는 소년에게 공룡은 과거에 잊혀진 단서와 같다고 흥분해서 설명하면서 상기시켰습니다.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석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상하다. 그들은 거리의 부드러운 소음과 민석이 직접 떼어 만든 신선한 피자 냄새에 둘러싸인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며 두 사람이 만나지 않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침묵이 아닌 순간, 행동, 약속에 의해 결정됩니다. 칫솔과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밤이 되자 무엇을 물었나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겐 더 많은 게 있어. 하지만 내가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막지 않을게. 그냥 알아둬. 내겐 언제나 집이 있다는 걸.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도, 보호도 없이 그저 다가와서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사물을 더 빨리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은 그 소년이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아동복지부의 한 감독관은 때로는 어른 한 명만으로도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현실이 그 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른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상기시키는 내 어린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맥락에서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준호는 거리의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민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로고는 식당문에 서 있는 소년의 실루엣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토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온 세상이 조용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